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선식과 같이 간단히 먹는 이른바 간편 대용식의 영양이 한 끼 식사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량은 물론 단백질 함량도 한 끼 섭취 기준에 크게 모자라 오래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우려됩니다. 앞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종이 증명서 없이도 부동산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 정보 제공 시스템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범 사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버지에서 자녀로 이어지는 이른바 연구세습 문제부터 병역비리 의혹까지 과학기술계 전반의 문제가 국감 현장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자세한 내용 과학본색에서 짚어봅니다. 현대인의 가장 흔한 질병 중 하나인 탈모. 특히 20, 30대 젊은 층에서 많이 나타나며 말 못할 고통으로 꼽히는데요. 여러 가지 탈모의 증상과 이를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내 몸 보고서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최근 한 끼 식사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생식, 선식과 같은 간편 대용식이 인기를 끌면서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열량이나 영양분 함량이 한 끼 식사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양한 곡물과 견과류 등을 말려 가루로 만든 생식과 선식 제품들과 한 끼 같은 단어를 제품명에 넣은 다양한 간편 대용식들까지 밥 대신 식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많아 아침용으로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 파는 거 아침으로 먹어요. 판매글에 뭐 이것도 저것도 들어있고 막 하니까 좋겠구나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로 팔리는 2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한 끼 식사로는 함량 미달이었습니다. 평균 열량은 148kcal로 성인 한 끼 섭취 권고량의 20%가 되지 않았습니다. 단백질 함량 역시 36% 수준에 그쳤습니다. 우유 등에 타먹는다고 해도 크게 나아지지 않아서 식사로 장기 복용하면 영양 불균형이 우려됩니다. 이들 제품들을 우유와 함께 섭취한다 하더라도 그 열량의 경우에는 약 31% 미만, 그리고 단백질은 약 58% 미만 수준으로밖에. 게다가 세계 제품에서는 곰팡이 독소가 검출됐지만 생식과 선식 식품 유형에는 곰팡이 독소 관련 기준도 없습니다. 소비자원은 간편 대용식을 먹을 때는 영양이 풍부한 다른 식품과 함께 섭취하고 곰팡이 독소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앞으로 중이염이나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은 동네 의원에서 진료받는 게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들 질환으로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을 경우 동네 의원보다 약값을 10에서 20% 정도 더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음 달 1일부터 현재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질환을 시행 중인 약제비 본인 부담 차등제의 적용 질환을 100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되는 질환은 중이염, 티눈, 결막염, 손발톱백선, 만성비염 등으로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외래진료 후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받으면 약제비를 10에서 20% 환자가 더 부담해야 합니다. 약제비 본인 부담 차등제는 가벼운 질환은 동네 의원을 이용하고 대형 병원은 중증 진료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난해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국내 환자가 61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화불량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가 2012년 68만 명에서 2016년 60만 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61만 6천 명으로 다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가장 많아 9만 7천 명이었고 70대 이상이 9만 명, 50대가 8만 1천 명 순이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 환자가 37만 명으로 남성 환자보다 1.5배 더 많았습니다. 소화불량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상복부의 통증이나 쓰림, 팽만감 등의 증상으로 카페인 음료나 술,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을 자제하고 불규칙한 식사와 과식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마다 세계에서 15세 미만 어린이 60만 명이 공기 중 유독물질 때문에 숨지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WHO는 지난 2016년 60만 명의 어린이가 오염된 공기로 인한 급성 호흡기 감염으로 사망했으며 매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세계 어린이 18억 명 중 93%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기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WHO는 세계 인구 10명 가운데 9명이 오염된 공기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700만 명이 기대 수명보다 일찍 숨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취임 10개월 만에 사퇴했습니다. 특히 종합국정감사 당일 아침에 사표를 낸 것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감사 날 아침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연구비 유용 의혹과 자격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은 지 보름여 만입니다. 갑작스러운 사직에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강 전 위원장을 질타했습니다. 어쨌든 국회에서 국정감사 중에 문제제기가 있어서 사퇴한 거잖아요. 국회에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크게 보면 정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국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사표를 제출하고 그게 10시 국감이 시작 전에 비정상적으로 사표가 수리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국회 무시고 또 국민 무시고. 위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강 전 위원장의 결격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했던 공익감사도 취하했습니다. 국감장에서는 라돈 침대의 원료인 모나자이트 등 생활방사선 제품의 관리감독 부실 우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각 부처에서 어떻게 컨트롤을 하실 것이냐고 여쭤봤더니 그때 이제 차관회의 7번 하셨는데 나온 대책이 별거가 없었어요. 계속 협의한다였거든요. 원안위가 그래도 제일 주무부처라고 국민들은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원안위가 보다 선제적인 입장을 내주셔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돈 침대를 6년 동안 사용하다 폐암에 걸린 피해자가 직접 국감장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는 이러한 사태가 다시 없었으면 하고요. 돌이킬 수 없는 저희 사태를 뒤로하고 저희가 마지막 피해자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라돈 침대 수거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원안위 측은 일부 미수거 제품이 있었다며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종이 증명서 없이 매매나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2월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범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종이 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 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국토부와 과기부는 종이 증명서가 발급받는 데 시간이 걸리고 위변조가 쉬워 범죄에도 악용돼 왔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보안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5년간 1조 4,500억 원을 투자해 과학문화 일자리 10,000개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을 소재로 한 우수 콘텐츠를 발굴하고 과학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과학 아카데미를 신설하는 등 과학문화를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학문화 산업 혁신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문화 붐 조성과 민간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매년 과학문화 도시를 지정해 대규모 과학축제를 순회 개최하고 과학문화 분야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도 지원합니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은 과학문화가 하나의 전문산업 수준까지 발전할 때 과학문화 창달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표와 디자인 출원이 많은 선진 5개 나라의 연례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 상표와 디자인 출원의 70%를 차지하는 한국과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5개 나라는 회의에서 올해 추진한 나라별 협력 사업을 점검하고 새로운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 협력 과제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혁신적인 상표와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선언문도 채택했습니다. 그런 회의에 참석한 박원주 특허청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IoT라든가 AR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에 기반한 지금까지 없었던 상품과 서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상표 디자인 분야에서도 제도적 혁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특허청은
지금 현재 이러한 혁신을 위한 제도적 개선점을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국민들에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은 뭔가요? 지난 시간에 이제 국정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이슈를 소개했었는데요. 네. 이번 시간에 이제 후속 이슈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다뤘던 내용 중에 부자 간의 연구 세습 논란 이걸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더해서 병역 비리 의혹도 국감에서 제기됐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공계 병역 특례 가운데 이 전문연구요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예. 이 병역 의무가 있는 사람 가운데 일부를 선발해서 현역 복무 대신에 이제 연구기관에서 대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네. 이번에 국감에서 지적이 됐던 그 연구 세습과 관련한 카이스트 학생 2명의 경우에는 아버지, 즉 교수가 이 복무관리 책임자였다는 거죠. 예. 이 문제를 지적한 그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의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연구 세습 얘기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거 좀 더 들여다보니까 이게 아버지가 아들 병력 관리까지 하고 있어요. 저 잠깐 그때 제가 지적을 했던 카이스트 2 학생이 있는데 전문 연구 요원으로 아버지가 복무 관리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병력을 아버지 밑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알고 계셨어요? 그 아버지하고 이 아들 관계는 잘 몰랐고요. 일단 카이스 박사 과정에 들어오면 전문 연구원으로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모르셨던 거죠? 네네. 이거 병력 비리입니다. 이게 지금 이 전문 연구요원이요 사업장의 경우는 사촌 이내의 혈족이 친척으로 있으면 그 회사에 취업해서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그 사업주랑 그 해당자가 아주 강한 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지금 지도교수를 복무관리 책임자로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아니 아버지가 병력 복무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네, 저도 뭐 상당히 위중하게 생각을 해서요. 제가 일단은 학과장에게 지도교수 변경 그 검토 지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직원 행동 강령 그런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감사실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 한국 사회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병역 문제인데요. 네. 이 과기 특성화장의 어떤 막형격이라고 할 수 있는 카이스트에서 이 연구 세습에 대해서 이런 어떤 병역 특혜 의혹까지 불거져가지고 좀 씁쓸하다 뭐 이런 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일반 대중에게는 병역 비리가 좀 가장 민감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저희가 과학기술 홀대와 관련한 보도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기초과학연구원과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 좀 질타가 이어졌다고요. 아니, 지난 시간에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2차 건립이 예산 이사금지에서 일정이 차질이 빚었다. 이런 내용 보도했었는데요. 네. 이번에 좀 문제가 됐던 거는 어떤 그런 방만 경영과 관련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문제가 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성과도 없는 사람이 고정 성과급을 나눠가는 문제가 제기됐고요. 네. 또 이제 행정직이 있고 연구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두 직종 사이에 어떤 보수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제기했었던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의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BS 특성상 근데 이게 비정규직하고 아주 보수의 성격한 차별이 있어요. 그리고 행정직이라는 것은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군대가 전투병과보다 지원병과가 혜택이 좋으면 그 군대 망합니다. 전투에 집니다. 그런데 전투병과는 연구원인데 지원할 행정병과 행정 지원 인력이 훨씬 더 보수가 높습니다. 이 기초과학연구원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제 뭐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타도 나왔어요. 이와 관해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안에 따라서는 감사원 감사도 뭐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다음 주쯤 감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전해졌는데요. 네, 저희 지금 국정감사 이슈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남북과학기술협력 이 문제도 국감에서 다뤄졌다고요? 근데 지난번 그 평양 회담에서 이 남북과학기술협력은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었죠. 네. 그래서 이제 국회 이 과방위 의원들 중심으로 뭔가 좀 아쉽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이게 좀 더 다뤄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네.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남북과학기술협력 시대가 도래하면은 과기정통부가 이걸 좀 주도적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과기정통부가 뭐 주도해서요. 이런 뭐 의견이 제시됐었던 거죠. 그 이상민 의원의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백두산에
그 과학기술 기지를 제가 좀 이름을 붙인다면 광개토연구소라고 좀 붙이고 싶은데요. 하여튼 그런 연구소를 남북이 그 협력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 그 협력이 구체적화되기 전이라도 인적 교류가 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력 교류라든가 뭐 이런 등등은 과학기정통부가 그런 등등의 준비는 하지만은 독자적으로 갈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관련 부처들이 긴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 틀 속에서 준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남북 과학기술 협력은 좀 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정감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일단 여기까지 해보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문화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과학이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이제 국민들이 느끼기는 뭔가 좀 어렵고 좀 딱딱하다 이런 네. 인식이 있잖아요. 예. 이거를 좀 더 이제 쉽게 풀어주고 좀 친근하게 접근해 보자는 게 과학문화인데 이 과학문화를 이제 문화가 아닌 어떤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뭐 이런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5년간 뭐 한 1조 4,5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예. 이 과학문화와 관련한 일자리 한 10,000개 정도를 창출하겠다 뭐 이런 목표를 지금 밝혔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앞서 보도로도 전해드렸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 게 있나요? 이제 여러 가지 뭐 방안이 있는데 크게 4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과학문화 콘텐츠를 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정부는 이제 우수 콘텐츠를 발굴하고 명품화 등 후속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이 과학 전문 뭐 소통자, 우리가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커뮤니케이터와 뭐 이제 과학 관련 저술가, 시나리오 작가 등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이제 과학 아카데미도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제 둘째는 과학문화 유통산업인데요. 예. 어떤 이제 지금도 과학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과학관을 어떤 그 유통산업의 핵심으로 이 과학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겠다. 그래서 이제 과학관별로 이제 몇 가지 임무를 줬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중앙과학관은 뭐 전시물 기획과 민간기업 지원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네. 이제 공립과학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떤 그 재정립을 통해서 그 역할을 좀 확대하겠다. 뭐 이런 거를 좀 지금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그 사립과학관의 경우에는 최고 수준의 뭐 전문과학관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도 발표를 했고, 뭐 과학 놀이산업 창출 그리고 신과학문화산업 준비도 발표가 됐다고요? 이 과학 놀이산업 창출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과학문화 축제를 예. 조금 더 이제 발전시키겠다. 이게 뭐 전국민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공연과 뭐 강연, 뭐 체험 행사 등이 어우러진 뭐 도심형 과학문화 축제로 발전시키고 지역 내 과학문화 기관이나 뭐 기업과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도 뭐 지원한다는 내용이고요. 이제 신과학문화 산업 준비는 어떤 과학문화 전문 기업을 육성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과학문화와 관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원센터를 통해서 기업의 과학문화 공헌 활동을 뭐 지원한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뭐 예. 아직은 준비 단계인 거죠. 네. 자, 또 미국의 경우에는요. 1845년에 처음 출판이 돼서 지금까지 170년이 넘게 이어지고 네. 있는 대중 과학 잡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대중들이 과학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을 잘 발전된 선진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과학 분석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과학 덕후 곽덕이에요. 어두운 새벽부터 수탉은 우렁찬 울음소리로 아침을 알리죠. 닭이 새벽에 우는 이유는 빛에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닭의 뇌 속에는 송과체라는 내분비 기관이 존재하는데요. 송과체는 빛에 민감해서 빛을 감지하는 순간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호르몬이 분비되면 닭은 꺽끼여 하고 우렁차게 울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어두운 새벽 닭은 눈에 빛이 보이지 않아도 호르몬을 통해서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느끼고 울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오늘은 새벽이 되면 닭이 우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오늘 1분 과학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직거래 사기, 피싱 등 사이버 범죄가 지난해보다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올 3분기 관련 보고서를 보면 전체 사이버 범죄는 올해 들어 9월까지 10만 8,825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72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인터넷 사기가 8만 2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와 주소가 유사한 가짜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거래 대금을 가로채는 수법 등이 주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지인을 사칭해 메신저로 돈을 요구하는 등의 피싱 범죄가 1,195건으로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 8월 발사된 태양 탐사선 파커가 인류가 만든 비행체로는 최초로 태양에 가장 근접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파커 탐사선이 한국 시각으로 30일 새벽 2시 4분쯤 태양 표면으로부터 4,273만 킬로미터로 돼 있던 최근접 기록을 깼다고 밝혔습니다. 태양 최근접 기록은 미국과 독일이 공동 제작한 헬리오스 2호가 1976년 4월에 세웠습니다. 파커는 다음 달 5일 첫 궤도에서 태양과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인 2,500만 킬로미터까지 도달하게 되며 앞으로 7년 동안 태양을 24차례 돌며 각종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복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됐습니다. 황새와 반달가슴곰 등 25종을 10년 안에 우선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황새입니다. 1970년 충북 음성에서 번식하던 개체가 희생당한 뒤 야생 특세는 사라졌고 세계적으로도 2,100여 마리만 남아있습니다. 멸종위기 2급인 금개구리도 주요 복원 대상입니다. 섭지 생태계 건강은 물론 해충 방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은 황새와 금개구리를 포함해 수달과 여울맞아 나도풍란 등 7종을 올해 우선 복원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동안 개체 중심의 정책을 서식지 관리로 전환하는 멸종위종 보전 종합대책을 새롭게 수립하여 향후 10년간 경북 영양군의 멸종위기 종보건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 복원 작업에 들어갑니다. 종보전이 시급한 멸종위기종은 2017년 현재 모두 267종입니다. 환경부는 이 가운데 복원이 진행 중인 반달가슴곰을 포함해 25종을 오는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공기정화 아파트가 국내에 첫 선을 보입니다. SH공사, 즉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광촉매 페인트를 아파트 외벽에 칠하고 외벽 저층부에는 벽면 녹화를 한 공기정화 아파트를 국내 처음으로 시범 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촉매는 빛을 받아들여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분해하고 빨아들이는 정화 기능을 갖추어 대기정화, 항균, 탈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SH공사는 광촉매 페인트를 이번 달 노원구 상계마들 아파트에 시범 시공했고 저감 효과를 모니터링 후 공사에서 관리 건설하는 아파트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때이른 추위가 반가운 곳도 있습니다. 바로 스키장인데요. 강원 지역 스키장들은 벌써 개장 준비에 바쁜 모습입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자락 사이 은빛 설원이 얼어붙은 폭포처럼 펼쳐집니다. 가는 가을이 아쉬운 듯 단풍은 슬로프를 울긋불긋 수놓습니다. 하얀색의 주인공은 인공눈입니다. 공중에 뿌려진 눈송이는 연기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눈보라가 햇빛에 반짝이며 신비로움을 더합니다. 기온이 영하 5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스키장에 인공눈 만들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인공눈이 마른 곳은 5cm 정도 쌓였습니다. 이곳 스키장의 첫 인공제설은 지난해보다 하루 빨랐습니다. 뜻밖의 눈을 만난 관광객들은 신이 났습니다. 눈싸움도 즐기고 가을 속 겨울 정취도 사진에 담습니다. 心情很放松，然后感觉很美好，然后那个场景看起来就是觉得很特别啊。 스키장마다 인공눈 만들기뿐 아니라 리프트와 안전시설 점검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온도가 하루 이틀 정도만 떨어진다면 11월 초, 늦어도 11월 중순에는 스키장 개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을이 채 가기도 전에 찾아온 추위가 강원 산간의 겨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건조한 가을철, 나뭇잎처럼 우수수 떨어지는 머리카락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으시죠? 이 탈모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오늘 내 몸 보고서 시간에는 탈모와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피부과 김혜성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교수님 오늘 주제가 사실 저도 좀 질문이 많은 주제입니다. 네. 요즘 머리도 가늘어지는 것 같고요. 고민이 많은데 저뿐만 동정하지 마세요.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탈모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많죠.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탈모증으로 치료받은 그 환자 수가 지난 5년간 100만 명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환자 중 남성이 한 반수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남녀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20, 30대가 전체 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렇게 있습니다. 많군요. 네. 아니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내가 요새 탈모인가 하고 긴가민가 하셨던 분들 계셨을 것 같거든요. 이 탈모의 정확한 기준이 있나요? 이제 탈모라는 거는 비정상적으로 털이 좀 많이 빠지거나 머리카락 자체가 좀 얇아져서 정상적으로 모발이 있어야 될 부위에 털이 꼭 없는 것처럼 횡한 것처럼 보이는 상태입니다. 모발 주기는 우리가 생장기, 퇴행기, 그리고 휴지기로 나누는데요. 정상 두피에서 모발의 90%는 자라는 생장기고 10% 정도가 언제든 빠질 수 있는 휴지기 상태입니다. 우리가 머리카락이 한 10만 개 정도 있는데요. 정상인이 하루에서 5, 60개 정도는 빠질 수는 있는데 100개 이상 머리카락이 빠지면 우리가 탈모증을 의심을 해야 합니다. 그럼 원래 빠지는 만큼 다시 자라나는 건데 더 많이 빠지면 이게 탈모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너무 과도하게 빠지는 거죠, 숫자가. 저도 내일부터는 이제 얼마나 빠지나 좀 세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탈모하면은 뭐 보통 원형 탈모 그리고 깊어지는 M자 탈모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떤 종류가 있나요? 그러니까 가장 흔한 탈모로 우리가 원형 탈모, 그다음에 안드로젠 탈모, 그다음에 휴지기 탈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 탈모는 동전 모양으로 이렇게 털 빠짐이 두피나 또 몸에도 생길 수 있는 건데요. 부분적으로 생기지만 여러 군데 원형 탈모가 합쳐져서 머리 전체가 빠지는 형태나 아니면 전신의 모든 털이 빠지는 형태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안드로젠 탈모증 같은 경우는 남자는 아비마선이 올라가는 그런 M자형, 여자들은 아비마선은 보존이 되는데 이 정수리 부분이 좀 휑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휴지기 탈모도 굉장히 흔한 형태의 그 탈모인데요. 우리 큰 수술이나 아니면은 출산 후에 그런 육체적인 스트레스 후에 생기거나 아니면 다른 내분비 질환, 영양 결핍 후에도 발생합니다. 네, 아니 탈모의 종류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탈모가 중장년층 남성들이 좀 노화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젊은 연령층 또 여성에게도 자주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20, 30대 젊은 층에도 탈모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안드로젠 탈모증은 40, 50대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원형 탈모나 출산 등과 관련된 휴지기 탈모는 어린이나 여성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탈모는 나이와 성별하고 관계없이 발생한다고 이해를 하면 좋은데요. 20, 30대뿐만 아니라 요즘은 초중고 학생들도 원형 탈모나 우리 강박적으로 머리를 뽑는 그런 발모벽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어떤 증상을 보일 때 내가 탈모인가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두피하고 모발이 보내는 탈모 신호로는 우리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고서 이렇게 막 머리카락이 가늘고 약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아니면 모발이 힘이 없어서 정수리 부위가 굉장히 좀 납작한 느낌이 들 때 가르마가 눈에 이렇게 확 뜨일 때 두피가 자주 이렇게 가렵거나 너무 기름진 그런 느낌이 많이 들 때 또 머리를 감고 났더니 그런 수채구멍에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보인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의심을 해보고 병원에 내원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탈모 치료도 조기에 시작할수록 효과가 더 좋죠. 아무래도 좀 그렇죠. 네, 그러면 좀 이런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 놓치지 말아야겠네요. 네네. 자, 그럼 도대체 탈모는 어떤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건가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원형 탈모는 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스트레스가 좀 악화 요인이 되는 경우가 좀 많고요. 일반적으로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내 모낭을 공격하는 국소적인 자가 면역 질환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많은 피부 질환들이 면역이 약해서 나타난다고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원형 탈모는 오히려 과다하게 내 몸이 내
그 모낭을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과도한 면역의 형태로 보면 됩니다. 또 안드로젠 탈모증은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큰데요. 그렇군요. 이런 분들은 보통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죠. 휴지기 탈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술이라든지 출산 같은 큰 스트레스 요인 아니면은 영양 그런 부족하고도 관련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네, 또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런 거 외에도 우리 나이 들면서는 모발이 점점 조금 가늘어지고 아무래도 빠지는 특징이 아무래도 있고요. 그렇죠. 네, 요즘 미세먼지 심하잖아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 이런 환경 오염도 탈모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도요? 네, 그리고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염색하고 파마는 탈모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너무 이제 과도하게 할 경우에는 두피 염증이나 모발에 좀 손상을 줘서 이게 머리 빠짐이 되게 급격하게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또 술하고 담배도 두피 염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탈모가 있으실 경우는 최대한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리스트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탈모와 관련해서 뭐 여러 민간요법이다, 탈모 샴푸다 여러 가지 나오는데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받나요? 일단은 진단을 정확히 하는 게 좀 중요한데요. 내원을 하시면 일단 이게 병적인 탈모가 맞는지 또 어떤 형태의 탈모인지 진단을 먼저 하게 되고 원형 탈모의 경우는 아까 그런 자가 면역 질환들을 동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 검사라든지 갑상샘 수치 또 자가 면역 항체 여부를 검사를 통해서 실시를 하게 되고 탈모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모발 확대경이라든지 피부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원형 탈모의 경우에는 침범 면적에 따라서 우리가 바르는 약만 처방하거나 좀 심할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안드로젠 탈모는 남성 호르몬의 한 형태인 그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호르몬은 모낭을 작게 축소를 시키고 머리를 굉장히 좀 가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하고 우리가 바르는 약 굉장히 좀 잘 알려져 있죠. 그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안드로젠 탈모증 치료는 결국에 머리가 본격적으로 빠지기 전에 그거를 최대한 늦추는 치료이기 때문에 일찍 치료를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미 탈모가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모발 이식이나 저희가 이제 보조 가발이라든지 이제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휴지기 탈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냥 경과만 관찰하는 경우가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적으로 바르는 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어찌됐건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렇죠. 이런 말씀인데요. 자, 유독 탈모에 대한 속설들이 많이 있길래 제가 몇 가지 준비를 좀 해왔어요. 첫 번째가 탈모약을 먹으면 성기능이 감퇴한다. 두 번째, 머리를 자주 감으면 탈모가 악화한다. 또 한 가지가 뭐 모자를 쓰면 탈모가 촉진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정말 맞는 말인가요? 네,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약을 먹으면 성기능 감퇴하지 않을까라 고민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이거는 잘못된 정보고요. 탈모 약이 굉장히 좀 드문 부작용으로 남성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는 있지만 100분의 1 정도 확률로 굉장히 낮고요. 혹 있더라도 약을 계속 복용을 하면 초기 3개월 정도 지나면서 서서히 없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또 증상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약을 끊으면 바로 남성 기능이 회복되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먹어보기 전에 그냥 안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또 우리 삭발하면 머리숱이 많아진다는 속설도 있는데요. 그것도 좀 잘못된 속설이에요. 삭발을 해도 우리가 모낭의 수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삭발은 머리숱하고는 큰 관련은 없습니다. 또 우리 머리 자주 감으면 탈모가 심해진다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실제로 머리를 감으면 가볍게 붙어있는 머리카락들이 빨리 탈락은 하지만 이게 탈모의 경과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이 원인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탈모를 예방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어찌 보면 기본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균형 잡힌 그런 식사, 그다음에 충분히 잠을 자는 거. 요즘 스트레스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드로젠 탈모증에 가족력이 있다면 이 부분은 유전적인 거기 때문에 머리가 빠지는 그런 초기에 병원에 내원해서 우리가 공인된 치료를 먹는 약, 도포제를 빨리 시작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아주 구체적인 예방법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요. 만약에 머리가 자라는 약이 발견이 된다면 정말 그야말로 대박이 나지 않을까. 그러게요. 네, 저도 구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피부과 김혜성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내 몸 보고서 시간에는 탈모에 대해 전해드렸죠. 건강한 모발과 두피를 유지하기 위해선 평소 사소한 습관이 중요한데요.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으면 두피가 자극을 받아서 좋지 않다고 하고요. 두피에 샴푸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여러 번 헹궈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는 모발을 성장시키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니까요. 규칙적으로 섭취해서 탈모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